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게 거대한 사회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어떤 욕망 때문일까요? 이 시간에는 에리 프롬의 눈을 통해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학의 거장 마르크스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를 연결하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매달린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스스로에게조차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목표를 세웠는데 정신 차려보면 정반대로 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내가 대체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거요. 프롬의 고민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대체 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마는 걸까요? 프룸은요, 이 비합리성의 열쇠가 아주 뜻밖의 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명은 거대한 사회와 경제 구조를 파헤친 사람, 또 다른 한 명은 한 개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무의식을 탐험한 사람이죠. 네, 바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프롬은 바로 이 둘을 연결해야만 인간 존재의 진짜 비밀에 다가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지적 여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어떤 차가운 이론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10대 시절을 송도리째 뒤흔들었던 아주 개인적인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의 사상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젊은 시절에 겪었던 두 번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필사적인 응답에 가까웠습니다. 이 경험들이 그의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질문 하나를 깊이 새겨넣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의 중심에는 프롬이 알고 지내던 한 젊은 화가가 있었어요. 25살. 아주 재능 있고 아름답고 뭐랄까 이제 막 삶을 활짝 피워야 할 그런 나이의 여성이었죠. 어린 프롬의 눈에는 아마 동경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린 프롬이 보기에 그녀의 삶은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거의 항상 홀아버지랑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프롬 기억으로는 좀 늙고 재미도 없고 딱히 매력 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녀가 약혼까지 했다가 얼마 안 가서 그걸 깨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심지어 유언장에는 자신을 아버지와 함께 묻어달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어린 소년이 보기에는 정말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비극이었던 거죠.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린 프롬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살아있는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묻히는 걸 택할 수가 있는가? 이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에 대한 질문이 훗날 인간의 모든 비합리적인 행동을 탐구하는 거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 개인의 비극에서 시작된 이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이 물음은요, 곧 수백만 명의 비극,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훨씬 더 절박한 질문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1914년 전쟁이 터졌을 때 프롬은 고작 14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다른 소년들처럼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흥분에 휩싸였지만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끔찍한 환멸이 찾아왔죠. 프롬은 전쟁을 통해서 어른들의 위선을 아주 뼈저리게 목격하게 돼요. 먼저 라틴어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기쁨을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에 프롬은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영어 선생님은 좀 달랐어요. 당시 독일 전체가 영국에 대한 증오로 들끓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적국의 말을 왜 배워야 하냐면서 항의를 했죠. 그러자 이 선생님이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얘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영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단다. 이 광기 속에서 들려온 한 줄기 이성의 목소리. 이 경험 역시 프롬에게 다시 한번 묻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전쟁의 참상은 젊은 프롬에게 끝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몇 년씩이나 축축한 참호에 갇혀 지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전쟁을 하는 양쪽 모두가 자기가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왜 전쟁은 일어났을까요? 지도자들의 하찮은 허영심 때문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도살당해야 하는 걸까요? 프롬은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무의미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때부터 모든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국가가 내세우는 그럴듯한 말들을 깊이 의심하게 된 거죠. 결국 한 개인의 죽음과 수백만 명의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트라우마는요, 그게 사상에 단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을 새겨놓았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파헤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LA 프롬 사상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프롬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상가가 사실은 어떤 공통의 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롬은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겉보기엔 완전 딴판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 아주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의심하는 정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의심을 통해 찾아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인류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휴머니즘입니다. 첫 번째 원칙, 의심의 기준부터 한번 보죠.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둘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우리가 특정한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나 혹은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에 의해서 조작된 일종의 환상, 프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위의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심의 칼날이 향하는 방향은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크스는 그 칼날을 사회로 향하게 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나 종교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감추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고 의심한 거죠. 반면에 프로이트의 칼날은 한 개인의 내면, 그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내가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합리화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진실을 해방의 무기로 봤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진실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그 환상의 정체가 뭔지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사슬을 끊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고 믿었던 거죠. 마르크스의 이 문장이 그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죠. 자신의 상태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포기하라는 요구이다. 프롬은 이 말이 프로이트의 입에서 나왔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두 사람의 공통된 목표였던 겁니다. 물론 이 진실이라는 무기가 사용되는 대상은 달랐습니다. 마르크스에게 진실은 사회 전체를 해방시키는 무기였어요. 대중이 이 사회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계급관계와 착취의 구조를 똑똑히 깨달을 때 사회를 바꿀 힘을 얻게 된다고 본 거죠. 반면에 프로이트에게 진실은 한 개인을 해방시키는 무기였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진실과 마주할 때 신경증이라는 사슬을 끊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 원칙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도 나에게 낯설지 않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어떤 본성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그리스 비극을 보면서도 주인공의 슬픔과 고뇌에 공감할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공통의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의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인간을 믿는다는 이 공통의 기반은 두 사상가를 아주 비슷한 방법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겉으로 드러난 표면 아래에 숨겨진 힘을 찾아내는 것, 역동적인 접근법입니다. 이게 바로 역동적 접근법인데요. 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은 수면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역동적 접근법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그 거대한 얼음덩어리, 그러니까 행동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힘들을 분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현상 너머의 진짜 동력을 찾는 거죠. 프롬이 제시한 아주 재미있는 심리학적 예시를 통해서 이 역동적 접근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연애사는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먼저 비슷한 유형의 여성을 만나서 불같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홀하게 행복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내가 자기를 너무 지배하려고 든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렇게 다툼과 화해를 거듭하다가 결국 새로운 위대한 사랑을 찾았다면서 그녀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자를 만나서는 이렇게 확신하죠. 이번에는 정말 달라. 겉으로만 보면 이 남자는 그냥 운이 없거나 매번 사람을 잘못 만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에 이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역동적 접근법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접근법은 표면 아래 숨겨진 근원적인 힘들을 드러내주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깊은 나르시시즘적인 욕구, 또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뿌리 깊은 자신감 부족 같은 것들이요. 그는 자신의 매력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복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의존하면서도 친밀한 관계 그 자체는 감옥처럼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식적인 감정,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무의식적인 힘들이, 이 역동적인 힘들이 네 번째 결혼의 결과 또한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이제 프롬이 제시하는 사회학적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똑같은 역동적 사고를 한 국가의 행동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죠. 왼쪽의 표면적 관점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발표들입니다. 독일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군대도 위협이 되기엔 너무 작습니다. 이런 그럴듯한 말들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역동적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효율적인 산업 기반과 야망과 충성의 전통을 가진 강력한 군부 계층이라는 이 폭발적인 혼합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1914년과 1939년에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 근본적인 힘들이 이름만 바꿨을 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둘 다 현실을 서로 부딪히는 힘들의 싸움터로 봤습니다. 마치 줄다리기처럼요. 서로 다른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의 갈등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분석하는 방법은 정말 놀랍도록 비슷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의 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위대한 사상가의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두 사상가 사이에 긋는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유주의적 개혁가였어요.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기존 사회구조 안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비합리적인 충동을 이성으로 잘 통제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었죠. 그의 비전은 개인의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급진적 혁명가였어요. 그의 비전은 훨씬 더 넓었어요. 그는 계급사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불구로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서 인간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그들의 방법이나 비전의 크기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공통점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인간을 스스로 만든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 열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그 환상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했다면 그들은 과연 그 사슬이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 속에 어쩌면 두 사상의 가장 깊은 핵심이 숨어 있을 겁니다. 에리 프롬의 책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는요. 현대 사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 바로 카를 마르크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함께 조명합니다.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론이 결국에는 인간 해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깊이 파고들죠. 한 명은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친 혁명가, 다른 한 명은 개인의 무의식을 파헤친 정신분석가. 어떠세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지 않나요?
마르크스는 역사나 경제 같은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외부 세계의 구조를 분석했고요. 프로이트는 정반대로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정신의 미로 속을 탐험했으니까요. 과연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리프 프롬은 우리가 이 명백한 차이, 그 너머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상가 모두 놀랍게도 동일한 지적 토양에서 자라났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한 아주 뿌리 깊은 원칙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들이 함께 딛고 서 있었던 그 공통 기반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롬은 이들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회의주의적인 격언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낯설게 여기지 않는다는 아주 깊은 인본주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해방에 대한 강한 믿음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이 어떻게 이 두 거인의 사상을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공유한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의심의 기술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깊고 또 끊임없이 회의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게 그냥 모든 걸 부정하는 냉소적인 태도랑은 다릅니다. 현실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지적 도구였던 거죠. 마르크스가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알려진 이 라틴어 격언, 모든 것을 의심하라. 사실 이건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프로이트를 포함한 두 사상가 모두의 정신을 상징하는 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찾으려는 아주 치열한 지적 태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트롬이 말하는 비판적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표면 너머를 보려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공식적인 이념들, 또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관습들, 심지어 바로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까지도요. 이게 과연 진실일까? 이 이면에는 어떤 다른 동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 두 사상가는 의심의 기술을 각자의 영역에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게 적용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 의심의 칼날을 사회라는 외부 세계로 향하게 했어요. 그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데올로기들,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라거나 가난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들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정 지배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하고 숨기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프로이트는 그 칼날을 개인의 내면으로 돌렸죠. 그는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진짜 동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둘 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공유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의심은 그냥 모든 걸 파괴하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을 향한 첫 걸음이었죠. 두 사람 모두에게는 진리의 자유, 즉 진실을 깨닫는 것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의심은 그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였던 셈이죠. 아주 널리 알려진 이 구절은 진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두 사상가의 공통된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란 건 단순히 지적인 유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진리를 변혁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봤습니다. 마르크스에게 허위의식,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족쇄였죠.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착취구조라는 진짜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될 때 비로소 사회를 바꿀 힘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드도 똑같았어요. 환자가 자신의 억압된 무의식적인 갈등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신경증이라는 비합리성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된다고 봤습니다. 목표가 사회냐 개인이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방법론의 핵심은 똑같이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인간은 왜 진실을 외면하고 환상 속에 머물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아주 공통된 진단을 내립니다. 환상은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일종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이 달콤한 진통제를 포기하고 현실의 고통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한다고 본 거죠. 이 마르크스의 문장은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말이 마치 프로이트가 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의 프로젝트 전체를 완벽하게 아우른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환상 자체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는 통찰이에요. 진짜 문제는 환상을 필요하게 만드는 현실의 조건,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개인의 신경증이든 사회의 억압이든 그 근본적인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환상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사상을 떠받치는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주 깊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 안에는 보편적인 인간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곧 인류 전체를 대표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낯설거나 이상하게 느껴질 수 없다는 생각이죠. 고대 로마 시대의 이 문장은 바로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이 신념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의 바탕이 되는데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모두 이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상가는 이 인본주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인본주의는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는 계몽주의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자신의 노동이나 생산물 그리고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 잠재력을 훼손하는지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죠. 반면에 프로이트의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구조, 즉 무의식의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자의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으로 보이는 환상조차도 도덕적으로 분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탐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고 보편적인 인간성의 일부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역동적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상호작용과 그 구조 자체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역동적 관점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프롬이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죠.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표면적인 행동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패턴입니다. 남자는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곧 관계에 불만을 느끼고 결국 헤어지고 또다시 아주 비슷한 사랑을 시작하죠. 이 패턴 자체만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저 사람 참 운이 없네 라거나 매번 사람을 잘못 만나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역동적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 남자의 의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번 사랑은 진짜야 라는 그 확신과는 관계없이 그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끄는 무의식적인 힘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결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게 만들고 그 기대가 좌절되면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또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깊은 자기의심이 새로운 여성의 찬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욕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동적 관점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의 구조를 파악해서 그의 의식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왜 이 파괴적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한 개인에게 적용했던 이 분석의 틀을 이제 사회 전체로 확장해 볼까요? 프롬은 이 역동적 분석 방법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정말 놀랍도록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까 봤던 그 남자의 반복되는 연애사처럼 20세기 독일의 역사에서도 아주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뒤에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한 후에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서 다시 팽창을 시도하는 주기가 계속 반복되죠. 프롬은 여기서도 표면적인 선언이나 정부의 형태, 그러니까 그게 제국이든 공화국이든 나치 독재든 그 너머를 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행동을 이끌었던 근본적인 힘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산업 시스템은 끊임없이 원자재와 시장을 찾아 팽창하려는 내재적인 압력을 가졌고 또 강력한 군부 계급은 이런 팽창을 실현할 야망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의 폭발적인 혼합, 이게 바로 독일의 반복적인 침략을 이끈 보이지 않는 동력이었다는 것이 프롬의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역동적 접근법의 핵심은 바로 이 이면을 보는 겁니다. 개인의 행동이든 사회의 역사든 그 표면 아래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힘들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공유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분석 도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공통점들을 전부 모아보면 마침내 두 사상가가 함께 추구했던 거대한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 인류를 해방시키려는 타협 없는 의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걸어간 길은 달랐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급진적인 혁명가였고, 프로이트는 개인의 내면을 치료하는 자유주의적인 개혁가였죠. 마르크스는 계급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불구로 만드는지를 봤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의 해망이라는 훨씬 넓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비전은 인간 본성을 주로 성적인 충동으로 해석하면서 다소 좁아지긴 했지만 그 역시 이성을 통해 비합리적인 충동을 통제함으로써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범위와 방법은 달랐을지언정 진리를 통해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그 근본적인 목표는 같았던 거죠. 마르크스의 이 시적인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공유했던 궁극적인 목표를 가장 아름답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비판을 통해서 사슬을 장식하던 상상의 꽃, 즉 달콤한 환상을 뜯어내는 이유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사슬의 존재를 깨닫고 그 사슬을 털쳐버린 뒤에 마침내 살아있는 꽃, 즉 진짜 자유를 우리 손으로 직접 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이 두 거인의 이름은 정말 익숙하죠. 어쩌면 현대 사회를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두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에리히 프롬의 책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 책을 따라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두 사상가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시각을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두 사람의 정의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들의 아주 상반된 역사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이 동기의 문제를 파고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인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는 그들의 처방전은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건 대체 뭘까요? 요즘에는 사실 많은 사상가들이 보편적인 인간 본성 같은 건 없다고 말하곤 하죠.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인간은 그저 달라질 뿐이지 어떤 영원불변의 본질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그 거대한 이론 전체를 바로 인간에게는 공통된 본질이 있다는 가정 위에 세웠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발견한 인간의 본질은 각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프로이트가 본 인간은요, 말하자면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로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기계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리비도라는 게 단순히 성욕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삶을 향한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 에로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쌓이면 불쾌한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인간은 이걸 방출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쾌락 원칙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지금 당장 사탕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도 곧 배우게 되죠. 저녁밥을 다 먹어야 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 걸요. 이게 바로 현실 원칙입니다. 살아남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쾌락을 잠시 미루고 현실의 요구에 따르는 거죠. 프로이트에게 인간의 삶이란 건 결국 이 본능적인 쾌락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모델은 결국 변하지 않는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마르크스 관점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인간 본성. 이건 말하자면 주어진 잠재력, 그러니까 아직 조각되기 전에 커다란 대리석 원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시대에 따라 변형된 인간 본성입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노동과 역사를 통해서 이 원석을 스스로 조각하고 창조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봉건 시대의 농노랑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 둘 다 똑같은 인간의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 생산 방식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각되잖아요. 마르크스에게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상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프로이트에게 인간의 본능, 그 본성은 문명을 위해서 억제하고 잘 관리해야 할 어떤 문제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인간의 본성은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해야 할 무한한 잠재력이었던 거죠. 한쪽은 인간을 주어진 존재로, 다른 한쪽은 되어가는 존재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을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제 인류의 진화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서로 전혀 다른 두 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에게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동물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을 더 강하게 억누를 수밖에 없다고 봤거든요. 그는 이 과정을 승화라고 불렀죠. 예를 들면 공격적인 충동이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메스나 운동선수의 치열한 경쟁심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승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술과 과학 같은 위대한 문명의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본능은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고 내면에는 계속해서 억압된 에너지로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문명이라는 대단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원초적인 행복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이런 비극적인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그림은 인간 발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인류라는 종이 유년기를 지나서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인류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무력하게 의존하는 아이와 같았죠. 하지만 노동을 통해서 땅을 갈고 도구를 만들면서 자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자연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 언어, 사회관계, 그러니까 인간 자신도 함께 변했다는 거예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는 점차 자연을 지배하게 됐고 마침내 자연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사회를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필연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두 사상가의 핵심적인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프로이트의 회의주의와 그 비극적인 전망,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마르크스의 인간 진보에 대한 거의 메시아적인, 낙관적인 믿음이죠. 프로이트에게 사회란 인간의 위험한 본능을 봐두는 일종의 감옥 같은 것이었다면 마르크스에게 사회는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작업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인간성의 내적 동력,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이 힘에 대한 두 사람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프로이트는 모든 걸 성욕으로 설명하고 마르크스는 모든 걸 돈에 대한 탐욕으로 설명했다고요. 인간 행동의 동기를 두고 성욕 대 무욕이라는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프롬은 이게 두 사상가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쩌면 이런 단순한 오해야말로 그들의 비판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가 말한 유물론은 돈을 밝히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이나 국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보는 관념론과는 반대로요. 현실 속에서 실제로 먹고 입고 살기 위해 일하고 생산하는 인간의 물질적인 삶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건물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토대와 기둥을 먼저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르크스의 이 말은 유물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탐욕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윤을 끝없이 추구해야만 하는 자본주의라는 생산 방식, 즉 이 시스템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경쟁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토대가 우리의 의식과 욕망까지도 형성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그토록 맹렬하게 비판했던 진짜 이유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어요. 내 가치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즉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소유로 평가되는 세상. 그는 이게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고 봤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였던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고통에 대한 두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과 과거,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갈등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법 역시 정신분석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을 탐험하는 아주 개인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마르크스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 즉 병든 사회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병의 뿌리가 개인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치료법은 개인 상담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회적인 실천이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내린 현대 사회의 핵심 진단명은 바로 소외입니다. 이 소외라는 건 단순히 외롭다, 우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자기 자신이 마치 남의 것처럼 아주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즉 주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지만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 예를 들어 자본이나 시장 같은 것에 의해 그냥 끌려다니는 대상, 객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마르크스는 이 소외라는 질병이 노동의 과정에서 4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내가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됩니다. 옛날의 장인은 자신이 만든 의자에 애착을 느꼈겠지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나사 하나만 조이는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자동차의 어떤 유대감도 느끼기 어렵죠. 오히려 그 자동차는 자신이 결코 살 수 없는 비싼 상품이 되어서 자신을 압도합니다. 둘째, 생산 활동 그 자체로부터 소외됩니다. 일이란 게 자아 실현의 즐거운 과정이 아니라 오직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셋째,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유적 존재로 봤는데요. 소외된 노동은 이 고귀한 본질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동물적인 생존 수단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로 타인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분리되고 일이 경쟁이 되면 동료는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야 할 경쟁자가 되어버리죠. 인간관계마저 계산적이고 도구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남긴 이 문장은 소외라는 감정을 정말 강력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력을 쏟아부어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낯설고 적대적인 힘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상황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대상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지만 그의 생명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상의 것이다. 그가 대상에게 부여한 생명이 낯설고 적대적인 힘이 되어 그에게 맞선다. 그렇다면 이 소외라는 깊은 병에 대한 마르크스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노동, 즉 필연의 왕국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진정한 자유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그가 꿈꿨던 소외의 치유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또 기기코노미 노동자의 불안정함, 혹은 소셜미디어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상품처럼 포장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은 어쩌면 19세기에 마르크스가 진단했던 그 소외의 현대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 자체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일과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로미스는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 사상의 두 거장, 카를 마르크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여러 마음의 병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 이 두 사람의 시각을 나란히 놓고 차분히 비교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인간의 동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를 때로는 웃게 만들고, 때로는 울게 하고, 또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받는 두 인물이죠.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아주 대조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를 마르크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마르크스 하면 많은 분들이 모든 건 돈과 소유욕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아주 오래되고도 뿌리 깊은 오해의 장막을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한 가장 흔하고도 큰 오해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라는 것이 결국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움직여 왔다는 생각. 하지만 이건요, 그의 사상을 굉장히 얕게, 어쩌면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프롬은 마르크스 이론이 인간은 원래 탐욕스러워 라고 말하는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철학적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목한 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입고 잠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는, 즉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이 생산 방식이 마치 건물의 기초처럼 사회의 토대가 되고 그 위에 법이나 정치, 종교 같은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까지도 결정한다고 본 겁니다.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인 셈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겠죠. 마르크스에게 경제라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경제는 사회 전체의 생산 양식, 즉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의미했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땅을 갈아 농사를 짓던 중세 봉건 사회의 농노와 거대한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서로 다른 생산 양식이 그들의 인간관계, 가족의 모습, 심지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인 생각까지도 다르게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런 접근 방식이 이 인용구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독일 철학은 절대 정신이라든지 순수 이성 같은 아주 추상적인 관념, 말하자면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땀 흘려 일하고 먹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간, 바로 땅에 발 딛고 선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사상과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의 유물론이 왜 심리적인 탐욕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조건에 관한 이론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 역설인데요. 마르크스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라는 특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병적인 증상이라고 봤죠. 생각해보면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써라 하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탐욕스러운 존재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끝없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프로이트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이트 역시 마르크스만큼이나 아주 끈질긴 오해에 시달리는 인물이죠. 바로 그의 이론이 인간의 모든 행동과 동기를 오로지 성적인 욕망 하나로만 설명하려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이걸 역시 그의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이론을 너무 단순하게만 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프로이트의 모델이 결코 성욕 하나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프로이트가 본 인간의 정신은 마치 여러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협상하는 역동적인 전쟁터와도 같았거든요. 한쪽에는 우리를 원초적인 본능,
그러니까 배고픔, 갈증, 성욕처럼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드, 아이디, 다른 말로는 리비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현실의 제약과 결과를 따져보면서 생존을 꾀하는 에고, 이고, 즉 현실 원칙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는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도덕률과 양심, 바로 초자아, 슈퍼이고가 이 둘을 감시하면서 죄책감 같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이 세 힘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타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에게 동기라는 건 아주 복잡한 줄다리기 게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늦은 밤에 갑자기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이드가 솟구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일 아침에 몸이 붓고 살이 찔 텐데 하면서 참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 에고가 고개를 들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뭔가를 먹는 건 게으르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짓이야 하는 내면의 목소리, 초자아가 스며시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치킨을 먹든 먹지 않든 그 최종적인 행동은 이 세 힘 사이의 치열한 협상과 타협 끝에 나오는 결과물인 셈이죠. 그러니 프로이트를 단순히 모든 것은 성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의 이론의 아주 작은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가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게 될 때 그 원인에 대한 두 사람의 진단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병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이 지점에서 두 사상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프로이트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 속 갈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즉 병든 사회가 어떻게 멀쩡한 개인을 병들게 만드는지에 주목하죠. 이걸 비유하자면 한 명은 현미경을 들고 개인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망원경으로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멀리서 조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르크스가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핵심적인 개념이죠. 바로 소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100년도 더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통찰력을 줍니다. 소외란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스템 속의 작은 부품이나 하나의 사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만든 물건들을 통해서 겨우 나 자신을 확인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은 내 통제를 벗어나서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 의해 무력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의 본질입니다. 사실 마르크스가 소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학의 긴 역사 속에서 이 개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헤겔의 철학에서 신이 자신을 세계 속에 펼쳐 보이면서 스스로에게서 멀어진다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작됐죠. 그러다 포여바흐라는 철학자에 이르러서 인간이 자신의 좋은 본성을 신이라는 외부 존재에게 전부 투영해버리고 그 결과 스스로는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종교 비판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바로 이 통찰을 종교의 영역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노동의 현실로 가져와서 아주 탁월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포여바흐의 이 분석이 마르크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진 모든 좋은 특성들, 예를 들어 사랑이나 지혜, 정의로움 같은 것들을 전부 신에게 돌려버리고 나면 정작 인간 자신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약하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느낌만 남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본질을 외부에 던져버리고 스스로는 통 비어버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소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 포이어바흐의 논리를 노동의 세계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치 인간이 신에게 자신의 힘을 투사하듯이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창의성, 즉 자신의 생량력 그 자체를 상품 안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노동자의 것이 되지 않죠. 오히려 시장에서 그와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되어서 때로는 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낯설고 적대적인 힘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공허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본 노동 소외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마르크스에게 소외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총체적인 상태였죠. 첫째, 내가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됩니다. 거대한 자동차 공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 하나만 조이는 노동자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아무런 애착이나 주인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둘째, 일하는 과정 그 자체로부터 소외됩니다.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대신 그저 정해진 매뉴얼만 기계적으로 따라야 하는 노동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셋째,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일이 삶의 의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퇴근 후에 짧은 여가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소외시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경쟁자가 되고 모든 인간관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 문장은 소외된 노동의 현실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구나 기계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공장 시스템 안에서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인간이 기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춰서 기계가 인간을 사용하고 인간은 그저 기계에 살아있는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이 전도된 현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 속 노동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프로이트와 마르크스가 내놓은 치유법, 즉 그 처방전 또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치유란 결국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상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내 행동을 나도 모르게 조종하던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내 안에 이성적인 자아, 이고가 원초적인 본능, 이디나 지나친 도덕적 압박, 슈퍼이고를 더 잘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마르크스에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는 치유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병의 근원인 사회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개인만 치료하는 건 마치 오염된 강물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고기를 풀어넣는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외라는 병을 낳는 사회 자체를 바꾸는 사회 변혁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꿈꿨던 그 치유된 사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하는 필연의 왕국을 넘어서는 것. 그곳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생산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빤을 얻기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마치 예술가처럼 자유롭게 펼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꿈꾼 진정한 자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100여 년 전 마르크스가 내렸던 소외라는 진단.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고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에리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무력감을 느끼는지 그 근원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프롬이 보기에 이 사회는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라는 두 거인의 진단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이번 시간에는 프롬의 안내를 따라서 특히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소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병리를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병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진단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의 핵심 개념인 소외가 대체 무엇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병이 되는지 또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제시한 치유의 가능성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시선부터 살펴보는 걸로 시작하죠. 하나는 개인의 내면, 아주 깊숙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 프로이트의 신경증이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의 소외라는 개념입니다. 프로이트에게 정신적인 병, 그러니까 신경증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특히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유아기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게 되면 성인이 된 개인은 내면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현실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고통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병의 원인은 철저히 개인의 과거, 그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전혀 다른 곳을 봅니다. 그에게 병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예요. 개인이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사회 구조 자체가 인간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 상태를 바로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적응에 실패한 몇몇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상태라는 거고요. 그 뿌리는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특히 그의 노동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말하고 프롬이 주목했던 소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지성사적인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삶의, 내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고 느끼는 상태. 비유하자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랄까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딘가로 막 달려가는 차를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는 듯한 그런 무력감 말입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만든 물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어딘가 낯설고 내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깊은 분리감. 이게 바로 소외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원래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여야 하는데 소외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의 노예, 즉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이 소외라는 개념의 여정은 헤겔의 관념론 철학에서 시작돼요. 헤겔은 절대정신,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를 이 세계라는 낯선 형태로 드러냈다가 기나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아온다고 봤습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우주적인 자기 소외와 극복의 드라마였죠.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포여바흐가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인간의 자리로 가져옵니다. 소외되는 건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사랑, 지혜, 힘 같은 가장 위대한 본질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내서 신이라는 완벽한 외부 존재에게 투사해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 신은 전지전능하고 풍요로워지는 반면에 현실의 인간은 무력하고 비참하고 가난해진다고 통찰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가 등장합니다. 마르크스는 포여바흐의 이 날카로운 분석을 종교라는 하늘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땅의 영역, 즉 노동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신에게 자신의 본질을 다 바쳐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인간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력을 상품에 몽땅 쏟아붓지만 그 상품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는 낯선 힘이 되어버린다고 분석한 것이죠. 이 문장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역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더욱 부유해져야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지갑이 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력을 제품에 쏟아 부을수록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고갈되고 공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부는 그의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것이 되고 그 부는 다시 그를 억압하는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생산하면 할수록 그는 인간으로서 더욱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 소외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 병리적인 상태가 인간의 삶을 네 가지의 결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분리시키고 파괴하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만든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노동자를 한번 떠올려보죠. 그는 수만 개의 부품을 만지고 조립하지만 그렇게 완성된 스마트폰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회사의 소유가 되어서 시장에 팔려나가죠. 그는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력이 뭉쳐있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스마트폰은 최신 유행을 만들면서 그에게 새로운 소비를 강요하고 그의 월급으로는 쉽게 살 수 없는 비싼 가격표를 달고서 그의 삶을 압박하는 낯선 힘으로 군림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하는 행위, 즉 과정 그 자체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노동이 뭔가 창의적인 자기 표현이나 자아 실현의 과정이 될 때 우리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소외된 노동은 다릅니다. 그건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제된 활동이 되어버려요. 일하는 시간은 진짜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팔아버려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근 후의 삶, 주말만을 기다린다 같은 말을 하곤 하죠. 이건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시간이 이미 우리 자신과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낯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유적 존재자고 표현했는데 이건 인간이 단지 생존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펼쳐 보이는 창조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떨어지면 인간의 이 고유한 본성 역시 오직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창의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성은 인맥 관리를 위해서, 건강은 일을 더 오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삶의 모든 풍요로운 가능성이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 종속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외는 필연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든 생산물, 나의 노동 과정,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노동 현장에서 동료는 함께 힘을 합치는 존재가 아니라 한정된 자리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경쟁자로 인식됩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거나 반대로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지죠. 이처럼 소외는 개인을 외로운 섬처럼 만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면서 우리 모두를 서로에게 낯설고 무관심한 군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문장은 소외의 본질을 정말이지 탁월하게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창조물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적대적인 힘으로 돌변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프롬이 진단하고자 했던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소외를 단순히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꿰뚫는 근본적인 질병이었고 그 증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공장 같은 노동 현장이었던 거죠. 이 이미지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선명하죠. 원래 기계라는 건 인간의 노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잖아요. 하지만 거대한 공장 시스템 안에서 이 관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인간이 기계를 부리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계의 리듬에 인간이 자신을 맞춰야만 해요. 인간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건 그저 정확하고 반복적인 동작뿐이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부품으로 교체 가능한 살아있는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소외가 인류의 역사, 특히 노동이 분업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싹튼 아주 오래된 질병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그 고통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 계급에게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 병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감염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자본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 역시 끝없는 이윤축을 하는 비인간적인 시장 논리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인간적인 관계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소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마르크스가 이 병이 가장 심각해졌을 때, 즉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치유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소외가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인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인간적인 상태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라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사회적인 소외가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를 어떻게 부패시키고 왜곡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외된 사회에서는 가치의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가치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칭송받게 되죠. 반면에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타인에 대한 연민,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같은 진정한 도덕적 가치들은 비생산적이거나 심지어 순진한 것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돈을 버는 일과 올바르게 사는 일이 분리되고 우리는 종종 이 둘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식의 냉소적인 인식이 바로 이런 가치 전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도덕성의 아주 근본적인 전제 조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덕이나 선한 양심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 깨어있는 존재가 자신의 삶과 세계를 온전히 느끼고 인식할 때 비로소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소외는 바로 이 살아있음의 감각,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을 마비시켜버려요.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체적인 도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소외는 이처럼 도덕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암울한 진단을 내린 마르크스는 그러나 절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가 온전히 꽃필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필연의 왕국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먹고, 자고, 입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해야만 하는 영역이죠. 이 필연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유의 왕국입니다. 이곳은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들, 예를 들면 예술, 학문, 놀이, 사랑과 같이 인간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영역입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회는 이 필연의 왕국을 없애자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필연의 영역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을 때 그 위에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 왕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궁극적인 치유, 즉 사회주의의 목표는 단순히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건 인간 해방의 문제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나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되는 사회. 인간이 자신이 만든 사물과 제도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소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자 치유라고 본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일까 하는 깊은 생각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관계를 맺는 모든 활동이 돈이나 성공 같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우는 것, 그것이 사회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에리히 프롬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희망적인 비전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우리 모두의 오랜 열망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